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약 9.2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도 높아서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초겨울과 가을이 하루에 교차되는 셈인데요. 내일은 초겨울에 자축하는 비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기온은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나 정말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계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지난주 말부터 나왔는데요. 네. 이 북한 현지 인사들과 전직 미국 관료들, 그러니까 북한은 현직이고 미국은 전직이죠. 그래서 이른바 트랙 2 접촉이 있었다 그러는데 트랙 2가 이제 예. 어쨌든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트랙 2 하면은 원래 이제 그 민간 분야의 그렇죠. 접촉이죠. 네. 그래서 이 당국 간의 공식 채널이 이제 그 끊겼을 때 민간 차원을 통해서 이제 그 우회적으로 이제 그 접촉 경로를 확인할 때 그 트랙 2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트랙 한 1.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북쪽에서는 그 외무성의 그 대표적인 그 미국 통행이죠. 이제 한 부상을 비롯해서 이 장일원 유엔 조제 그 대표부 그 차석대사 등이 이제 그 차석대사는 그 5명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 중에서는 그 1994년 북미 그 제네바 기본 합의의 그 주역인 갈루치 전 특사의회의 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이제 여기에도 한 6명의 이 전직 관료와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참석을 했습니다. 22일 그 1박 2일 이제 회담을 끝내고 귀국길에 나선 그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 이 관심사가 되는 분야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1월 8일 미국의 그 대선 뒤에 그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그 동북아 안보 포럼 프로젝트 국장이 이제 그 한국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의 그 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주목된 부분은 우리 국내 언론이 이 비밀 접촉이었는데 이 비밀 접촉에 이제 그를 알고 바로 그 현장을 이제 그 포착을 해서 KBS가 이제 단독으로 맨 처음에 보도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니 갈로치 전 그 대사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네.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지만 아직도 여전하게 이 북한에 문제가 있을 때 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희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이 같은 그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계속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오래된 자산들 이것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사실 뭐 미국의 그 공화당이 집권을 하건 민주당이 집권을 하건 관계없이 네.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고 서로 이제 활용을 하고 기꺼이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활동을 하고 그러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이 참 해고록 한 줄을 가지고 이제 아주 난리가 난 나라인데요. 아니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이 정권을 초월한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이 갈로치 특사의 어떤 그 갈로치 특사 존재가 주는 시사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고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집행을 시도했죠. 네, 서울 종로경찰서였죠. 어제 오전 9시 30분께 이제 그 서장이 종로경찰서에 직접 나서서 그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 측에 이제 그 영장 집행 방침을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이 투쟁본부 측도 이제 그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몸에 그 쇠사슬을 이어서 그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고요. 결국 그 경찰은 영장 집행 시도 그 3시간 만에 그 철수를 했는데 영장 집행 기한이 25일 즉 내일로 돼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경찰이 계속 그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일단 뭐 내일 시한을 넘기고 다시 이제 조건 없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지 뭐 이런 점들이 좀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네, 휴일인 어제 그제도 계속 이제 검찰 수사가 치는데요. 검찰은 어제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었죠. 이 김영수 연세대 교수 등을 이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또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던 김필승 이사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을 담당했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3일째 계속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22일 어제 그제에는 이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국경제연합회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두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의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 추적에도 착수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하죠. 네, 국회는 이제 내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게 되죠. 벌써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가 왔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올해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은 올해까지 4회 연속 이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서는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제 국회 협조를 이제 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의 최대 쟁점은 지금 이 법인세 인상 문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이제 일단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제기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4년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좀 우리나라 국회에 바라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국회는요. 국정감사 때도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이 예산안 편성할 때 결산이 중요한데 그렇죠.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별 주목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예. 네. 이제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니,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것들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한 발짝씩 나가는 그거 이런 중요하죠. 것도 중요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그래서 손 전 대표 국민의당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지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총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어제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죠? 예.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10년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선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정당이 친노 패권주의라고 할까,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된 건데, 그 계파 패권주의에 올라앉아 있는 대통령 후보, 그것이 정권 교체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치를 바꾸는 그런 시대 정치에 부합하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권 교체는 무조건 선이고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라를 살리는 정권 교체가 있고 나라를 망치는 정권 교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이 정치 개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권을 바꿔야 하고 대한민국 위기를 구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 동의를 하실 텐데, 근데요, 정치를 바꿔야 하는 것과 정권을 바꿔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아주 좀 헷갈리는데, 우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하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할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쨌든 그 후보 단일화의 공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던지고, 그리고 사실 다른 방법으로 정치를 바꾸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후보 단일화 야권 통합은 이제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권 통합해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선거도 그렇게 했고요. 단일화하고도 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이제 야권 통합 또는 이제 그 정권 교체라는 것이 민주 반민주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국위에 우선하는가, 또 국민들의 의사에 이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난 총선에서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야권 통합하는 방법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문재인 대표로의 그 야권 통합은 그동안 이 나라의 친박과 친노 때문에 지난 정치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최순실인가요? 그 사건과 그런 거고요. 친박과 이 친노라는 이 그 배타적인 그런 분파주의라고 할까? 그 계파 정치,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는 나라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친노를 대표하는 친노 세력, 운동권 세력, 이것이 이제 대표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냥 야권 통합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개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개헌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예를 들면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개헌 문제는 그런 정략적인 대선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다기보다는 지금 제한적 대통령제가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1980년 때가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대통령과 이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성이 있는가? 두 번째 문제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의 여러 가지 갈래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하다가 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걸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저희 당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다당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또 결선투표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총선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제를 먼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바꾸고 난 뒤에 개헌 논의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주장에 손학규 전 대표가 호응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과 제7공화국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건 이제 손 대표님의 생각이고 저희도 뭐 일정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성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크게 봐서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7공화국 주장이 현실성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이제 개헌이 그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관철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거죠. 7공화국이라는 것이 결국 개헌해야지 7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에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니,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고 문재인 유력 후보도 반대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 집정부제, 내각제, 뭐 또 중임제, 여러 가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관철할 수 있는 동력과 좀 시기,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런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를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학규 대표는 저희와 같은 제3지대에,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청드리거나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당 오지 않으실 거고 또 온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3지대에 계시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으로 오셔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터전, 조건, 국민의 지지, 이걸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큰 의미에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상황에선 여당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요. 지금 여당으로의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이거는 국민적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실정과 권력형 부패가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고,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의 단독 집권이 어렵다는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과거보다 확률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 대표가 정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게 된다면 역시 제3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제3지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친박과 친노를 제외한 세력들이 거기에 큰 중원에 큰 둥지를 틀게 될 것이고 예. 따라서 내년 선거는 역시 그 중원에서의 그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합종연행하고 연대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요. 반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반 총장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세요? 3지대에 손학규 전 대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헌에 찬성한다기보다는 이런 그 양극단을 배제한 세력들과 연대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3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지금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7시 38분 56초 지나고 있죠.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정체도 상당히 심한데요. 곳곳에 돌발 상황까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이 때문에 뒤쪽으로 암사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의 경우는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그나마 이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는 올림픽대로보다는 시간 절약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각각 속도가 떨어지고, 올림픽대로는 그 이후로도 반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역시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 시속 10km 안팎입니다. 이 구간도 대략 45분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한 고장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며칠 전 전과 7범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던 성병대가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구멍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성병대가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부터 자신의 SNS에 경찰 대상 범행을 예고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성병대가 이 보호관찰 대상이었죠? 맞습니까? 네,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자발찌에 대한 준수 의무를 잘 하고 있는가 등을 포함한 것이 보호관찰이 역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월 2회 이상 면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대상자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우범자에 한해서는 약 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우범자라고 하는 그 개념 4만 명이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 말씀이시죠? 보호관찰 대상자하고 우범자 대상자하고는 좀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년범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가석방으로 심사가 돼서 사회 내에 나온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위 말해서 사회 내 처우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형기에 있어서 사회 내에서 처우를 하는 것을 조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범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을 완전히 다 종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다시 범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찰 기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접촉을 하나요? 규칙적으로? 우범자분들도? 네, 우범자의 경우에 사람들도? 예. 네네. 우범자에 있어서는 이제 경찰관이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범자는 이제 경찰의 기준에 의해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인권에 대한 범죄 경력과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떻게 본다면 경찰관이 사찰을 한 꼴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못하는 거죠. 즉 이웃에 한번 물어보거나 주변에 탐문을 해서 일정한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상부에 제공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이제 이런 형태이지 우리가 우범자 관리라고 해서 마치 그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관찰하는 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접촉을 하는 분들은 법무부 소속이죠? 그렇죠. 경찰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보호관찰관이라고 따로 직명 따로 있는 거고 소속도 그렇죠. 역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점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하는 이런 상호 회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와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그 소속이 그 다르다 보니까 그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실 그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보호관찰관이 약 한 달 전에 이 성병대를 그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탄복이라든가 이상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그 경찰에 공유되지는 그 못했던 소위 말해서 중간에 그 사각지대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성병대 사건을 계기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성병대 SNS를 보면은 그 과거에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보복을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게 한 9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보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런 SNS도 지금 이제 이 스크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재범의 우려 가능성이 그 여러 가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 경찰관이 이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사실은 좀 희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그 우범자 첩보 수집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청 내부의 하나의 그 행정 지침, 행정 예규에 그 불과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첩보 수집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도록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SNS라든가 또 직접적인 면담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동향을 물어보는 것 역시 이거는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느끼다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 뭐 형식적인, 이를테면 월 1회 첩보보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첩보보고 이것에 국한되게 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지금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심층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관찰관 같은 분들이 말이에요. SNS는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 자기가 그 보호관찰 대상자의 SNS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관찰관의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범죄 악성을 교화하고 지도 감독한다. 이제 이런 명목으로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 실제로 그것까지 면밀하게 그 들여다보는 데는 그 보호관찰관 개인이 갖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와 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또 현재 불만이 뭐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는지는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다만 이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 뭐 이것만을 체크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성대모대는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전자발찌에 대한 부착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 공권력에 대한 그 불신과 피해망상으로 좀 진압하자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가 구범에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이 이제 2014년 1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자발찌 이 사람 형은 12년에 다 이제 만료를 했죠. 그런데 형이 다 만료됐는데 내가 왜 전자발찌를 차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차도록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계속적인 이제 불복 소송도 하고 또 자기가 썼던 소설에도 자기의 제3자로서 불만을 표시했던 이것이 하나의 또 원인이 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요. 이 조두순도 4년 후쯤 출소한다 그러는데 이 강력범죄죄에 대한 관리, 사후 관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보호관찰관 그리고 그 경찰관이 그 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보 첩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이 현재 행정 규칙에 있는 근거 법령을 법으로서 바뀌어서 그 공격적인 첩보 수집을 통해서 재범을 막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